지금 인류가 알고 있는 자연과학 지식 전체 다 중에 딱 하나만, 도표 하나만 우주한테 넘겨주라. 지구가 완전히 이제 사라질 때 하나만 넘겨주라 하면 이 다른 몸 갖고 가면 지금 요 도표 다시 그린 이 도표 뭐 전달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게 노상 그랬던 도표인데 다시 안 그릴게요. 뭐 워낙 간단히 되니까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무슨 도표인지 감 잡았죠? 뭐죠? 무슨 도표? 그래요. 페르미온하고 보존 도표입니다. 그건 다시 한 번 더 그려야 돼요. 자, 페르미온하고 보존이에요. 자, 거기에 페르미온은 자, 요 페르미온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시고. 그래서 페르미온은 쿼크하고 렙톤으로 나눠주죠. QL, 쿼크하고 렙톤으로 나눠지고, 자, 요것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전기량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전기량으로 나눠지는데 전기량이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제로 됐죠. 그리고 요게 이제 3개로 쭉 꺼주면 되죠. 자, 그 다음 보존은 됐어요. 요거는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아요. 자, 됐어요. 이거를 함부로 채워넣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한 그림인데 그리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함부로 채워넣으면 안 돼요. 함부로 채워넣기 때문에 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중성자, 양성자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를 밟으면 중성자, 양성자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제 어렴풋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초기에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초기에 뭐 쿼크로 이제 처음 했을 때, 이 가장 중요한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하고 자,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 쭉 올라가 봐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찮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초기에 잠 따라서 파이온, 메존, 이런 개념이 먼저 나왔어요. 유가와 히데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봤나 하면, 양성자가 이렇게 가고, 양성자가 이렇게 가고, 만약에 중성자가 가고, 중성자가 이렇게 갈 때, 이 상간에 뭐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메존이라 그러는데, 메존 종에 파이온이 이렇게 나온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쿼크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쿼크는 1960년대 이후로 나오는 겁니다. 먼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먼저 적어놓고 나면 막 지금 지식이 막 이수신 장군이 뭐 고구려 장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거의 한 열흘 동안 이 과정을 전부 하나하나 이렇게 개념이 형성된 과정을 거꾸로 되짚어 봤더니, 아,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구나. 이게 개념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놨구나.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느냐 하면, 이쪽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대가들이 평생을 거쳐갖고 추구하고 있는 이 노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느낌이 안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막 함부로 쿼크이다, 뭐 쿼크이다 다 적고 막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과정은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크사이하고 제이 입자라는 게 있는데, 제이 크사이. 이거는, 사무엘 텅이라는 사람 이름이고, 리턴가 이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쪽에서는 11월 혁명이라 그래요. 1960 몇 년도인가? 내 정확히. 이걸, 아니, 1973년도인가? 이걸 뭐라 하냐면 11월 달에 발표돼 갖고 물리학계에서는 이걸 11월 혁명이라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맥락은 이 쿼크 모델을 전체 따라오지 않으면 왜 이 학자들이 이런 입자 하나 발견했다 해갖고 왜 그렇게 혁명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제 그걸 이해하려면 이 순서대로 딱 해야 되는데 이걸 한 획을 끈 입자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게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스트레인지라는 입자가 이건 빨간 걸 적었어요. 이게 출현해갖고 이제 완전히 상황이 막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과학사적으로 어프로치 안 하면 도대체 이게 뭔지 이게 뒤죽박죽이래요. 근데 S가 먼저 발견된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들 학자들 입장 생각해 보세요. 네, 좀 빨리 할게요. 1950년도에서 1960년도 사이에 10년 동안 무수하게 많은 소립자가 발견된 거예요. 소립자 전체가 수백 개, 200~300개가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뉴온이라는 입자가 발견이 됐어요. 어디서? 우주선에서. 잠깐만, 코즈믹 레이. 우주선. 이거 우리나라 번역하면 우주선인데, 이러니까 뭐, 스페이스십, 엔터프라이즈 같은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또 틀리는 거예요. 자, 혹시 우주선 코즈믹 레이라고 이 강의 듣기 전에 들어보신 분? 그래, 조금 되네. 그래도 지금 한 5분의 1도 모르는 사람, 대부분 사람이 몰라요. 지금 한 20% 정도가 손을 들었는데, 코즈믹 레이라는 개념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적었어요. 중성자가 1932년 중성자고, 1936년도에 인류는 처음으로 헤스라는 사람이 코즈믹 레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노벨상을 받아요, 이 사람이. 코즈믹 레이 하나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아요. 그만큼 중요한 현상이에요. 코즈믹 레이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게 문을 열 수 있는 한 가지요. 그러니까 방사선이라는 현상이, 원자력이라는 현상이 인류가 다른 어떤 자연 현상에 비해서 이거는 거의 별천지였어요. 몰랐어요.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해요. 이게 처음으로 인류한테 확 드러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아요. 딱 한 사람.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두 사람 알아요. 누구냐면 렌트켄. 두 번째,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퀴리 부인. 이 두 사람들이 말 그대로 살신성인한 거예요. 퀴리 부인은. 퀴리 부인도 암으로 다꾸잖아요. 그 방사선 노출돼갖고 오랫동안. 라돈 이쪽인데. 자, 이 현상이, 자, 질문. 이 현상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인류한테 드러났을까요? 여러분들 과학자 좀 하시면 금방 알아요. 렌트켄이 손가락을 찍었는데 뼈가 그냥 찍혔잖아요. 금반지가 찍히고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자, 따라서 감각물질. 바로 핵심이에요. 감각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화학, 세계를 바꾼 화학 이야기 17가지 있잖아요. 그 책을 좀 참조하면 돼요. 감각물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각물질, 소위 필름 산업이 막 1890년 이 무렵에 이제 필름 산업이 막 올라왔던 거예요. 필름 산업이 있으니까 그 필름 젤라틴처럼 돼 있잖아요. 저는 박사과정 때 템 사진 찍어갖고 현상을 많이 해봤어요. 수백 장 해봤어요. 아직도 나 그날 그 기분을 알아요. 여러분 사진 현상 해본 사람 있어요? 사진? 사진 현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템 사진은 원자를 볼 수 있는 사진인데 20만 배부터
주로 한 100만 배 사진을 찍으면 원자 사이즈를 자로 재요. 내가 박사과정 때 가장 충격받던 사건이 그거예요. 템이라는 그 장비 지금도 한 15년 전만 해도 사진 한 장 찍는데 한 100만 원 내야 돼요. 사진 한 장 찍는데. 그럼 사진이 현상하면 이만한데 흑백 사진인데 그걸 사진 현상력을 다 만들어야 돼요. 암실에서. 그래서 뭐 초산하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막 이렇게 버어갖고 이렇게 수조에다가 해갖고 사진 그 찍었는 그걸 필름을 이렇게 담가갖고 이렇게 흔들어갖고 쫙 빼면 이게 나와요. 그 현상력 이어가 빼면. 그러면 라오의 반점에서 원자 이 격자 구조가 나오고 또 다른 템 사진을 보면 직접 보면 원자가 배열로 이렇게 보여요. 원자가 눈에 보입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사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자현미경 갖고는 원자를 못 봐요. 전자현미경 중에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스코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전자현미경보다 훨씬 비싸고 요즘은 이제 국내 웬만한 연구기관에 다 있어요. 우리 애트리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참 드문 장비예요. 그거는 그 원자를 볼라 하면 샘플을 만드는데 샘플 두께가 거의 그렇게 한 1000원고스트롬 이런 오닥을 대줘야 돼요. 그 샘플 이렇게 갈아가 다 만들어야 돼요. 아주 그 샘플 제가 한 100개 이상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 템 장비에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 전문 그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맡겨가 찍다가 나중에 그걸 배웠어요. 제가 좀 배워가 찍고 해봤는데 찍어갖고 이제 그 다음에는 찍고 나는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정하게 전자로 갖고 사진을 찍어갖고 그걸 현상을 해야 되잖아요. 원자를 보려고 현상을 딱 하는데 현상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현상 사진 필름 현상이라는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 안 했으면 아마 좀 가장하면 지금까지도 원자 속까지 못 들어갔을 거예요, 인류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진 건판에 찍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진 건판. 이게 핵심입니다. 사진 건판에 찍겠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천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먼 갤럭시를 초기에는 사진 건판을 찍었잖아요. 지금은 CCD로 찍잖아요, 전자적으로. 처음부터 사진 건판을 찍으면 사진 건판을 찍겠다는 말은 뭐냐면 자, 어떤 현상이 사진 건판에 찍겠다면 그 현상하고 이거 붙었나요, 떨어졌나요?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져야 되잖아, 보통 사진 현상이. 사진 이렇게 찍잖아요. 사진 이렇게 갖다 이렇게 찍는 사람 없잖아. 그 말이요. 사진이 떨어져가 찍잖아. 동일한 현상이요. 자, 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초기에 사람들은 몰랐어요. 렌트겐이 의도적으로 찍었나요? 아니요, 그냥 찍힌 거예요. 사진 건판에 찍혀버린 거예요. 이거 핵심이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그랬더니 현상이 했더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의미하는 게 방사선을 이해하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어떤 소스가 있었고 뭔지 모르지만 뭐가 나와갖고 그러니까 삐살 알잖아요. 좀 문틈에 나온 빛 보면 이렇게 삐살이 보이잖아요. 예, 그 삐살이 이 알갱이처럼 와갖고 뭘 진득한 표면에 탁탁탁 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점 찍힌 부분이 에너지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밝혀내는 게 화학적으로 그 점 찍힌 부분이 흥분이 됐을 거 아니야. 그걸 화학적으로 처리해갖고 드러나게 하는 현상이 사진 인화하는 현상이에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마찬가지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소스가 있었고 뭐가 찍혔단 말은 분명히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있는 게 어떤 형태로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나왔다. 뭔가 나왔다. 네. 이게 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한 30년 동안 1900년 초부터 1930년까지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퀴리 부인이라든지 많은 사람, 베크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현상의 근원이 뭔가를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근원이 뭐였어요? 자, 방사선 붕괴. 이제 왜 방사선이란 말 쓰는지 알겠어요? 방사했다는 거. 방사했다. 방사했다는 거는 전 공간으로 뭐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걸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면 우주 전체를 놓치는 거예요. 이걸 대충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대충 그냥 모든 교육 과정에서 이 과정을 대충 퀴리 부인이 폴란드에서 짜고 애국심 이야기 자꾸 해갖고 그거 덮여버려갖고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퀴리 부인이 암에 걸려 죽은 거예요. 그럼 암에 걸렸다는 말은 뭐예요? 뭐가 왔어? 뭐가 찔른 거예요. 그냥 찔렀다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뭐가 찌른 거예요. 그게 뭔데? 그거 찌르는 게 선처럼 나온 거예요. 선처럼 나왔는데 그게 모든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정확히 고무 풍선에다가 바늘로 구멍을 던져 물을 쭉 하면 쭉 나오잖아요. 주스가. 정확히 그게 방사선이에요. 그러면 그 나온 게 뭐냐? 잘 들었어요. 그러면 모든 게 그래 나오냐? 대부분 그렇게 안 나와요.
99% 현상은 그런 게 안 나와요. 안 나왔다면 지난 5천년 동안 인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극히 일부의 물질에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방사선 원소라고 그래요. 우라늄 같은 거. 드디어 그걸 발견하면서부터 인류는 자 그러면 뭐가 나왔다. 이 가정이 뭐가 나와서 찔렀다. 사진건판을 때렸다. 그래서 뭐가 흔적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 흔적을 추적해 봤더니 이게 뭔지 이제 명렬하게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양자역학부터 시작해 모든 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문을 열다. 그래서 이 방사선이 연 배웠죠. 무슨 몇 가지 뭐가 있다? 이건 다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따라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예. 처음에 이게 세 가지인 줄도 몰랐어요. 오케이. 예. 지금 그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나중에 알고 다 다른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알파선은 뭐예요? 예. 헬륨 원자 핵이었고, 베타선은 뭐였어요? 수소? 그게 베타선은 뭐냐면 전자 자체예요. 전자의 흐름이요. 예. 감마선은 뭐예요? 예. 자, 보세요.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식인가. 여기서 다 놓친 거예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뭔지 모르는 여기서 나와갖고 쫙 강하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와갖고 그때 이거 항상 나왔어요. 예, 100만 년 전에 뭐 저 호모 에렉하스트가 있었던 뭐 저 최초의 인간 누시가 있었던 350만 년 전부터 다 나왔어요. 나온다고 누가 알 수 있나? 아무도 몰랐어요. 언제까지? 1895년 이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1895년이 현대적 과학의 시작점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렌트겐이 바로 그 사진, 뼈가 앙상하게 찍힌 그 사진을 발견한 때예요. 바로 그 뭐냐면 그때 나왔던 게 X선이었어요. 근데 이게 X선인지 몰랐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 감마선인데, 예. 뭐 이래서 이 세 가지가 방사선이에요. 방사선인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전자 자체를 말하고, 이거는 뭐냐면 포톤 자체를 말하고, 이거는 뭐냐면 알파 입자,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양성 중성 알았어요? No, 몰랐던 거예요. 중성자를 몰랐던 거예요. 중성자는 한참 뒤에 발견됐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더듬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이건 당연히 무슨 뭐 과학사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인식에서 우리가 놓친 게 뭔가를 발견하는 그 과정이에요. 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그 한 점 같은 데서 무지한 에너지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끄집내는 과정이 바로 2차 세계대전 그 와중에 히틀러 그쪽 팀에서 우라늄 붕괴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망명 가서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친서를 쓰잖아요. 독일에서 먼저 원자폭탄 만들 수 있으니까 준비하라. 그래서 한번 따라서 맨하탄 프로젝터. 예. 맨하탄 프로젝터를 모르면 여러분들 식물의 강압성도 이해 못해요. 지난 시간에 하이올 모임 때 이야기했죠. 맨하탄 프로젝터 모르면 빙하시대 이해 못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덩그리로 꼼짝없이 엉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 과정의 출발점이 바로 렌트겐 X선, 그 현상이에요. 자, 근데 그걸로 가는 이거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다 관계 있어요. 그래서 S까지만 적고 더 적으면 안 돼요. 이걸 함부로 적었기 때문에 개념들이 막 헷갈리는 거야. 이건 S 뻘건 걸 적어야 돼요. 자, 이 공식이, 여러분들 오늘 강의에서 이 공식 하나만 얻어가면 돼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식인가. 예. 아직도 이 공식에서 노벨상이 나올 수 있어요. 아직도. 예.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이 공식은. 그리고 입자물리학의 거대한 역사가 이 공식 속에 전부 다 아로새겨져 있어요. 예. 이 과정을 이해하면 이것 두 개도 몰랐죠. 유일하게 알고 있던 건 뭐죠? 1932년도까지 알았던 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요거밖에 몰랐던 거예요. 오케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세 가지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만 갖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주를. 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점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같이 적으면서 합시다. 오히려 그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좀 같이 적었어요. 맨 처음 시작된 게 X선의 발견이에요. 엑스레이. 네. 자, X선의 발견이고, 이 X선의 발견하고 연계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방사선의 발견이에요. 방사선이 핵심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방사선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방사선이고, 그 다음에 곧장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톰슨의 전자의 발견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빨간 걸 적을게요. 전자의 발견이에요.
전자의 발견이고, 그게 곧장 연결되는 게 바로 뭐냐면 원자핵이란 개념이 출현해요. 자, 어떤 건 우리나라 말로 적을게요. 원자핵. 자, 그 다음에 이걸 연결되는 게 바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원자 모델이 출현해요. 자,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 이름도 좀 적어놓으면 좋아요. 렌트겐. 연도를 1895년입니다. 연도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1895년. 과학사가들이 요 때부터 현대적 과학이 시작이라 봐요. 그러니까 양자의 문을 여는 이제 초기 작업들 중입니다. 실험 쪽에. 이게 바로 렌트겐의 X선입니다. 그리고 렌트겐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 몇 년 후, 한 6년 후, 1901년도 바로 제1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이 사람이 제1회 노벨 물리학상입니다. 그런 것도 기억이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방사선은 뭐냐면 베케렐이라는 사람인데, 베케렐. 요것도 1896년이요. 자, 요거는 이 사람도 노벨상을 받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생이에요. 베케렐 노벨상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의 발견이요. 누구죠? J.J. 톰슨이죠. 예. 이게 언제냐면 연도를, 자, 이건 영어로 좀 적어주세요. 이 사람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톰슨. 톰슨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있었던 데가 바로 캐빈디시 연구소예요. 따라서 캐빈디시. 그 유명한 과학사의 한 획을 끈 캐빈디시 랩이요. 예. 이 캐빈디시 랩의 소장이었던 J.J. 톰슨이 음극선을 연구하다가 바로 전자를 발견해요. 전자의 발견입니다. 이게 바로 언제냐면 1897년이요. 연도 굉장히, 이게 드디어 인류가 방사선을 이제 드디어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행도가. 그 다음에 이 원자핵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라더포드요. 라더포드 우리 고향에 가봤어요. 바로 올해. 어딘지 알아요? 뉴질랜드 넬슨시요, 넬슨시. 이야, 참. 라더포드 진짜 자랑할 만한 사람. 라더포드. 뉴질랜드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이때가 그렇게 오래 아니요. 이 원자핵,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알파 입자를 알미늄 포일에 속았고 유명한 그 실험 있잖아요. 결국은 이 원자핵이란 개념을, 핵심입니다. 원자핵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해요. 뭐냐면, 알미늄 포일에다가 뭘 쏘니까네 대부분 통과하는데 정면으로 대 튕겨 나오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중심 부위에 뭐가 단단한, 뭔지 모르지만 중심 부위에 단단한 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자핵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태양계 같은 전자가 돌아갈 거라는 초기 버전을 이 사람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캐빈디시 랩에 유학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러니까 닐스 보하고, 저 이거 좀 적읍시다. 원자핵은 라더포드입니다. 자, 이거는 영어로 적어놓으면 좋아요. 워낙 자주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 나중에 사람 연구에서 자기까지 받아요. 그리고 라더포드는 무수하게 많은 제자를 키우고, 원자핵. 자, 그때 중성자 개념 있어요? 없어요. 자, 벌써 재밌죠? 전자가 나온 지, 요게 언제냐 하면, 이 사람이 또 중요한 게, 알파, 베타, 감마선을 다 이제 분류를 해요. 이게 1902년인가 그쯤이에요. 얼마 안 됐죠? 1년의 사건들이 지금 이게 확 불거진 거예요. 이 와중에 이제 퀴리 부인도 있어요. 이쪽에. 퀴리 부인은 화학 쪽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하면 닐스 보아가 나와요. 닐스 보아. 닐스 보아는 생물 연대를 좀 안긴 한 게 1936년도 죽어요. 그럼 대충 알겠죠?
닐스 보아 원자 모형을 언제 만들었는지는 그런 거 구체적으로 기억 안 해도 이 사람이 1936년도 사망 연도가 그러니까네. 초기 버전이에요. 이 연도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곧장 이제 드디어 닐스 보아의 원자 모델이 나와요. 예. 요건 뒤에 내가 상세히 또 설명할게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원자 모델을. 닐스 보아의 원자 모델만큼 여러분들 이 사람의 학문적 그 배경 가장 핵심 개념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내걸었던 게 이거 적었어요. 정상파란 개념이에요. 스탠딩 웨이브란 개념이고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천명했던 게 이 사람이 뭐냐 하면 닐스 보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요. 이 정상파보다 더 중요한 게 요걸 적은 게 좋겠다. 먼저 닐스 보아는 이 공식 하나를 꼭 기억해야 돼요. 각 운동량이 퀀타이즈 됐다는 거. 드디어 양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기서. 근데 이제 연도의 성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바로 NH 바. 이 공식 하나로 원자의 문을 연 거예요. 뒤에 이제 쭉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걸 개념 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획기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정상파. 스탠딩 웨이브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원자의 문을 열어요. 스펙트럼이 이제 설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요 계열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에너지 양자. 에너지 퀀타. 에너지 양자라는 개념이 바로 누구죠? 막스 플랑크에서 주창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전부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막스 플랑크. 독일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막스 플랑크. 그 다음에 이 막스 플랑크하고 같은 계열, 막스 플랑크가 끝까지 지원해 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쪽 계열에서 중요한 이 에너지 퀀타 이걸 밀어붙여 아인슈타인이 과학사에서 중요한 일반상 선생님 갖고 노벨상 받은 게 아니고 광전 효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의 입자설을 주장해요, 아인슈타인이. 예. 이걸 광양자설 그래요. 빛의 입자설을 적으세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과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특수상대성 이론 발표했던 해에 세계에 다른 두 개의 논문을 더 발표해요. 1905년도에 바로 광양자설, 빛의 광전 효과. 예, 이걸 주장을 해요. 이거가 닐스 보아하고 곧장 연결이 됩니다. 이거 개념들이 다, 뒤에 이제 수식을 전개하다 보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느낄 때 이제 아주 문이 확 열려요. 자, 그 다음 이 흐름 말고 또 한 흐름이 있어요. 확률파. 자,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확률파란 개념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뭐,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도 꼭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순수가 아니고 그냥 그룹 한 건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파동역학이 나와요. 파동역학보다 1년 먼저 완성된 게 행렬역학이에요. 하이젠버그의 매트릭스. 그 다음에 베타 원리. 그 다음에 뉴트리노의 예측. 자, 이렇게 빨간 걸 적었어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묶었나 하면 이 확률파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이름이 있는데 막스 본입니다. 따라서 막스 본. 이게 바로 코페르니칸 학파의 정통파 해석이 막스 본입니다. 자, 조금 빨리 합니다. 막스 본의
예, 이건 나중에 수식으로 간단히 보여줄게요. 이 확률파란 개념은 드디어 이 그 사이를 이렇게 이제 해석한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사이 대절을 볼륨에 대해서 하면 1이다. 이게 바로 확률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확률적 가정이다. 그래서 확률적 가정.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양자역학이 확률적 가정이라는 걸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행렬역학은, 이 행렬역학을 했는, 이건 누구냐면 하이젠버그요. 자, 이런 것도. 자, 요건 좀 잘 적어 놓으세요. 이 행렬역학을 수식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아니, 행렬역학은 아니고, 이 사람 중요한 거, 하이젠버그의 uncertainty principle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다 한 줄입니다. 한 줄도 아니요. 한 단어에 한 단어. 이 사람들이 이제 남긴 것들은. 그 다음에 이 베타 원리가 바로 누군지 알아요? 이게 바로 파울리예요. 이제 파울리의 역할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묶었냐면, 막스 본 밑에 두 명의 조교가 바로 하이젠버그하고 파울리가 조교로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괴팅겐 학파, 그래서 괴팅겐. 힐버트가 있던 괴팅겐 대학의 양자역학이 또 산실이었거든요. 그 학파를 형성했어요, 막스 본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해석이 코페르니쿠스 학파, 이 닐스 보아의 코페르니쿠스 학파의 정통으로 연결이 돼요. 예. 근데 이 확률적 해석을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예. 그 다음 막스 프랑크도 조금 반대를 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 흐름이 있고, 또 한 흐름이 뭐가 있냐면, 행렬역학에 대응되는 파동역학이 있어요. 자, 파동역학이 출현하고, 요게 1926년, 요게 1927년입니다. 예,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이 출현하고, 이 파동역학은 더브로이의 물질파하고 또 더브로이의 물질파, 그 다음에 이쯤 오면 예, 안티메타, 반물질하고 스핀이 출현합니다.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 다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누구냐 하면 슈레딩거예요. 슈레딩거의 요 과정이 바로 그 유명한 H 크사이, E 크사이를 줘줘요. 자, 물질파는 바로 누구냐 하면 더브로이입니다. 더브로이 물질파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공식, 물질파가 있다면 파장은 바로 모멘텀, 이렇게 주어진다는 그 유명한 공식으로 기억이 돼요. 자, 안티메타 우린 다 했죠. 바로 요걸 불러일으켰던 바로 수식이 바로 뭐였냐면, 감마 뉴의 P 뉴의 마이너스 MC 크사 이꼴 제로라는, 이게 바로 뭐죠? 디락이죠. 반물질하고 스핀, 스핀이 출현해요. 이게 디락입니다. 디락이고, 이걸 방정식으로 적으면 감마뉴의 P뉴의 MC 크사 이꼴 제로. 자, 이런 흐름하고 계속 연결돼 갖고 지금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쪽에서 지금 좀 따라오셔야 돼요. 바로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해요. 중성자 발견이 되고 쭉쭉 연결할게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뮤온이 발견이 돼요. 뮤온 발견, 다음 노벨상 받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온 발견이 돼요. 파이온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양전자, 그 다음에 파이온, 그 다음에 뭐가 발견되느냐 하면 메존의 예측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체드윅은 라더포드의 제자입니다. 이쪽에 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체드윅이요. 메존 예측이 그만큼 중요해요. 완전 일본 열도가 완전 열강에 빠졌어요, 이게. 바로 유카와 히데키, 유카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이제 1년에 발견이 있고, 양전자가 있고, 코즈믹 레이가 발견이 되고, 1950년에서 1960년 사이에 무수하게 많은 소립자가 발견돼요. 그래서 이게 일본의 유카와 히데키. 예. 그 다음에 이게 많은 소립자가 발견이 돼요. 자, 그러니까 수백 개 소립자가 발견되니까 이제 입자물리학자들이 완전히 이게 무슨 뭐 동물원인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계열에서 이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자, 이 계열에서 파이만 다이어그램이 나와요. 파이만 다이어그램 출연하고, 그 다음에, 자, 오늘 강의 계속 연결된 콩 모델이 나와요. 콩 모델이 출연해요. 자, 그 다음에 랩톱 모델이 출연해요. 이 계열의 연장선에서 지금 나오는 게 바로 뭐냐 하면 타오 뉴, 그 다음에 타오 입자 출현, 그 다음에 WG 입자 출현, 그 다음에 힉스 입자 출현.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뉴트리노 오실레이션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로 작년 노벨 물리학상 받는 거예요. 네. 이 계열을 좀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열만. 자, 랩톱 모델이 바로 누구냐 하면 와인버그예요. 네. 근데 이 계열을 하셔야 돼요. 이 와인버그가 이룩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여기까지 다 와갖고 이 전체 흐름을 타고 온 이걸 스탠다드 모델이라 그래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간단해진 SM이라 하는 걸 이해하려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다 이해하셔야만이 안 당하는 거예요. 자, 당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하시다. 이 어감을 내가 오늘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입자물리학 흔히 뭐 하고 우주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우리는 꼼짝할 수 없게끔 그 인식의 틀이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간단히 입자물리학의 약사를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적은데, 요 순서는 상당히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 했던 핵심적인 그 역할 공식들을 여러분들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에, 자, 핵심적인 공식을 내가 적어줄게요. 아이들이 했던 강량작설의 핵심은 딱 한 공식으로 적어둬요. 이렇게 간단해요. E 이꼴 한유다. 이 H를 하라 그래요. 독일말로, 이게 독일에서 많이 발달된 한유라 그래요. 자, 따라서 한유. 네. 요거 하나요. 요거 하나요. 이게 완전 혁명을 일으켜요. 요 간단한 공식 하나가. 보세요. 이 공식 같은 거. 네. 진짜 공식 간단하잖아.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다 이렇게 돼요. 네. 그 다음에 막스 플랑크의 혁명은, 이쪽 다시 적어줘야 되는데, 막스 플랑크 혁명을 여러분들 적어주면 감을 금방 잡을 거예요. 막스 플랑크가 했던 공식은 조금 복잡한데 한번 적어볼게요. 뭐냐면 에너지인데 파장하고 온도의 함수로 주어진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느냐 하면 C의 3승에
8파이 뉴의 자성에 E의 KT의 하뉴의 마이너스 1의 자. 요 가장 중요한 게 요 하뉴라는 거예요. 요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요 하뉴가 요 하뉴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이야기들은 요 위에 하나를 모르고 이 밑을 안다는 거는 성립 안 돼요. 다 이게 거대한 하나의 연결망으로 돼 있어요. 요 하뉴가 아인슈타인의 하뉴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